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시작된 나라가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입니다. 120나라들 중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우리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뒤에 나라 사정이 국민소득이 35달러랬습니다. 가난하기로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꼴찌로 2등이랬습니다. 국민소득이 35달러. 그때 국가재정을 미국의 잉여농산물, 480 잉여농산물 그럽니다. 미국에서 남는 농산물을 후진국에 원조해 줬는 것이 480 잉여농산물인데 그걸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팔아서 그걸 국가 예산의 80% 공무원들 월급을 그걸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정이 그때는 뭐 세계에서 꼴찌로 2등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 대상이지요. 어째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딱 한 나라만 원조 주는 나라로 발전했을까? 세계 꼴찌에서 2등에서 경제 10대국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 그걸 이제 연구 대상이지요. 예일대학에 알렉스 그린 교수가 있습니다. 전공이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은 정치학과 경제학을 합친 과목이 정치경제학인데 알렉스 그린 교수가 한국이 그렇게 성장 발전된 이유를 글을 쓰기를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첫째가 뭐이냐? 한국인이 가지는 독특한 국민성. 그 영어 글에서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국민성의 어떤 점이냐? 3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국인이면서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걸 미처 잘 모르고 지나는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 들었냐 하면은 한국인들의 근면, 부지런한 거. 두 번째는 뭐냐? 열정, 패션. 그러니까 한국인은 뭘 일을 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라고 말이죠. 목숨 걸고 일하는 거이지요. 그래, 열정이 있는 국민이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10등 안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세 번째가 뭘 들었냐 하면은 한국인들이 독특한 내셔널 캐릭터가 있다. 평소에 갈라져서 싸우다가도 국가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가 된다. 국가 위기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평소에는 잘 분열하고 다투고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왕은 저 북쪽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선조왕은 국민들이 농민들이 의병이 돼가지고 일제하고 일본군하고 싸웠지요. 또 1997년에 IMF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그 IMF에 지원받도록 나라 경제가 망가졌는데
그때 세계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 아줌마들이 장롱 속에 간직하던 결혼할 때 목걸이, 돌잔치 할 때 금가락지, 이런 걸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친 거지요. 금 모으기 운동. 중국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전부 금을 사가지고 땅에 묻는다는 거예요. 마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현찰을 해가지고 안방에다가 쌓아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코리안들은 나라의 어려움을 이기자고 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이 30억 달러입니다. 국민들이 금 모으기 해서 세계가 놀래버렸지요. 그래서 전 세계 IMF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에 IMF 빚진 걸 다 갚았지요. 3년 만에 다 갚아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 미국, 카나다 교포들도 조국에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성금들이 와가지고 그때도 아주 큰 돈을 보내왔지요.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그 단결하는 힘. 평소에 싸우고 그러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금 모으기 운동하고 전쟁터에서는 의병으로 나서가지고 목숨 던지고 이런 특별한 국민성이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두 번째, 알렉스 그린 교수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밑바닥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농지개혁.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호남 쪽에는 소작인이 80%예요. 소작인이 80%. 경상도는 소작인은 적어도 무슴들, 땅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 국민적으로 소작인 무슴들이 80%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민주주의 하려면은 경제가 기초가 돼야지 소작인이 80%인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때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 장관입니다. 젊을 때는 공산주의자랬는데 해방된 뒤에 공산주의가 하는 거 보니까 희망이 없겠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에서 민주주의자로 전향하는 걸 영어로 컨버트 그래요. 컨버트한 사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사람이 똑똑하니까 농림부 장관을 시켰지요. 그러고서는 농림부 장관을 불러가 임자. 이거 민주주의 하려고 보니 이 소작인이 80%인데 천석군, 만석군 그러는데 한 사람이 만석군이면 그 밑에 소작인이 수백 세대가 있으니 이 경제가 되겠냐. 농지개혁을 하자. 성경에 레위기 25장 23절, 24절 거기에 성경적인 토지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물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첫째지요.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50점이지요. 성경에 정치가 나오고 경제가 나오고
가정 얘기가 나오고, 성경은 모든 국민 교과서라 하겠지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성경에 대한 토지법이 나옵니다. 지주는 하나님이고 농민들은 하나님의 땅을 부쳐먹는 거류민, 소작인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지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을 강제로 뺏으면 이건 북한 김일성식이고, 국가가 지주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걸 농민들한테 5년 거치로 땅값을 내게 해라. 그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인데 전 세계에 성공한 토지개혁의 모범 사례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뭐라 했냐면은, 각하 뜻은 좋으신데 각하가 소속되어 있는 여당, 그게 한민당입니다. 한국민족당. 한민당 국회의원들이 지주 출신이 많고 상공인 사장들이 많은데 그거 반대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참 그 성견지명이 있고 지도력이 있었지요. 아, 그거는 걱정 마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이거 반대하면은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강행하시오. 임자는 농지개혁을 제대로 하시오.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을 1948년 가을에 시작해서 언제 끝냈냐면은 6.25 나오기 2달 전에, 6.25가 1950년 6월 25일 6.25가 전쟁이 시작됐는데 2달 전 50년 4월 20일에 농지개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당군 이래 처음으로 소작인들이 정부의 땅을 받아쓴 거지요. 그런데 농림부 장관 조봉암은 농민들이 땅값 갚는 것을 3년간 갚으라고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는 연필을 가지고 쭉 그어버렸어요. 농민들이 어떻게 3년 만에 갚냐? 5년간 분할 상환하라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그어버리고 5차로 고쳤지요. 그래서 농지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평소에 지주한테 매년 세금 내던 그거보다 적게 줘도 5년당 다 땅이 자기 소유가 된 거지요. 2달 뒤에 인민군들이 이제 6.25 전쟁에 내려왔는데, 그 특별히 광주 지방에는 인민군 육사단 방호산이라는 장군이 이제 인민군 육사단이 호남 지역에 그걸 이제 진주해서 점령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인민군이 지주를 숙청하고 토지는 농민에게 줍니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2달 전에 땅 다 받았는데 지주를 왜 숙청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한테도 땅값을 정부에서 다 주고 그걸 사들여가지고 농민들한테 5년간 갚게 했는데 무슨 지주를 숙청하고 토지를 농민에게 주냐? 그래가지고 소작인의 아들들이 땅을 받고 나니까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나가서 싸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 뒤에 미군이 오고 유엔군이 와서도 2달 전에 농지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6.25에 우리가 공산군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월남전이 한참 막 일어났는데 월남전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주들은 월남을 다스리는 프랑스,
프랑스의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자기들의 종주국인 캐톨릭 지주한테 거기에 아첨하고 줄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권을 차지해서 월남 지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 지주 땅을 부쳐먹는 소작이는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월남전은 캐톨릭 지주 세력과 불교 소작인 세력 간의 다툼입니다. 거기에 비에트남에서 온 베트콩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불교 소작인들 찾아가 가지고 지주를 몰아내고 땅을 다 차지합시다. 그래서 미군이 가서 50만이나 가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낮에 가서 점령해 놓으면은 밤에 와서 베트콩이 다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밑바닥에 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IA에서 월남 지도자들, 키이니 그런 월남 지도자들한테 월남전을 승리하려면 코리아처럼 하시오. 코리아처럼 농지 개혁을 하시오. 불교 소작인들한테 땅을 다 돌려주고 코리아처럼 해야 월남전에 승리하지 이래 나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남 지도자들이 그게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 아니냐? 응? 그런 소리 하려면 미군들도 가라 이하고 고집스럽게 안 했어요. 한국처럼 했으면은 비에트남이 저래 되지 않았겠지요? 그랬는데 나중에 캐톨릭 지주들이 땅 문서 쥐고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인 성공 사례인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세계적으로는 참 알려진 사례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뭘 들었냐면은 경상도의 머슴들, 호남의 소작인들이 땅을 받고 보니까 경제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영농이 된 겁니다. 자영농이 되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 지어가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자식들을 교육시킨 거죠. 교육열. 농민들의 교육열이 한국을 일으키는 데 기초가 됐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후에 대통령 된 뒤에 보니까 문맹률이 90%예요. 글자 모르는 문맹률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선거하려면 글을 알아야지. 글도 모르는데 무슨 선거를 하겠냐. 그래서 국민 교육에 발벗고 나서 가지고 책을 찍으려니까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라가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전 국민 교육하려고 나는 초등학교에 6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반 같은 동료 중에 28살 애기 아버지도 같이 공부했어요. 그때 전부 이제 문명을 없애야 된다. 글을 깨우쳐야 된다. 그런데 책을 찍을 종이가 없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록펠러 이런 사람 재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세웠는데 국민들이 글을 모르니 글을 가르치려고 보니 책이 없어. 책 찍을 종이를 좀 기증해 주시오. 책을 찍어서 국민들을 문명을 없애야겠는데 종이값을 좀 도네이션 해 주시오. 그래서 미국을 돌면서 종이값을 대통령이 모금해다가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뭐 바둑아 이리 오너라. 그거죠. 미국서 돈 있는 사람들이 기증했는 그걸로 종이를 가지고 책을 찍었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문맹률 0%, 전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잘 몰라 그렇지 문맹자들이 많습니다. 한 20-30%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 문맹률이 0% 1등이지요.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MIT 미국에 왔을 때 MIT 공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MIT 대학 갔다가 딱 필이 꽂힌 거예요. 맞아. 나라가 되려면은 과학 기술 교육을 시켜야 돼. 딱 마음을 품고 귀국해가지고 그때 참 가난했는데 유학생을 10명을 뽑아가지고 국비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또 10명은 독일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원 제1기 유학생 중에 전근모 박사라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프린스턴 가서 원자력을 공부해가지고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 세우는데 아주 앞장섰지요. 그 세계 원자력 기구의 부의장도 하고, 그 지금은 원자력 기술이 세계 1등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기술이. 그때 이승만 박사가 10명의 학생들을 뽑아서 유학시키고 독일에 또 10명 뽑아가지고 독일 가서 기술, 과학 공부해 오너라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을 일으킨 뒤에 보니까 그때는요, 1961년이 5.16 군사혁명이 있었거든요. 혁명을 하고 보니까 나라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때는 국민소득이 남한은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1961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대로 갔으면은 우리도 월남처럼 공산화 됐겠지요? 근데 우리가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밤늦게까지 재봉틀 돌리고 일하고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해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장군 시절에 경제개발을 해야겠는데 그 펀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미국 대통령이 케너디요. 케너디. 미국에 와가지고 케너디를 만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케너디 대통령한테 박정희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때 너무 과로해가지고 눈에 핏발이 양쪽에다 써서 그걸 가루려고 그 검은 안경을 쓰고 왔어요. 근데 케너디는 엘리트 출신 아닙니까? 쫓겨는 사람이 까만 안경 찍어 왔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응? 그런데다가 아주 딕테이터라고 막 독재자로 소문이 났으니까 박정희가 까만 안경 쓰고 케너디한테 우리 경제 개발을 하려니까 자금이 없어. 미국에서 좀 개발 자금을 빌려주시오. 그 론 한다 그래. 론 해주시오. 그러니까 케너디가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 같은 독재자, 딕테이터가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1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딕테이터라 치고 내보다 10배 더 지독한 김일성이 북한을 독재하고 있으니까 김일성을 물리치려면은 내가 독재자라 치고 좀 도와주시오. 그때 케너디가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또 박정희도 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개를 허리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그러니까 하기야 뭐 키가 적어서 숙일 허리도 없지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러니까
둘이 회담이 깨진 거예요. 박정희가 뭐 빳빳하게 나가니까 케네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박정희 듣게 그랬어요. Kill him. 그래서 Kill him. 그걸 박정희가 들었어. 자기 부하들한테 없애버려. 그 말이겠지요? Kill him.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걸 듣고 숙소에 와가지고 그렇게 울었대요. 응? 내가 국민 살리려고 여기까지 와서 구걸했는데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냐 하고 내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내가 일으키겠다 결심을 하고 왔지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숙소에 와서 그렇게 울었는 얘기 들으면요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안 주려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독일에 이승만 장학금 받고 독일에 간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연락을 해서 너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너가 사귄 사람들 중에 독일 정부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없냐? 우리가 국가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니 다리를 좀 놔봐라. 그러니까 한 명이 같이 경제학을 공부했는 동료가 경제장관이 돼 있었어요. 독일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동창생이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하려 하는데 독일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오. 다 같이 분단 국가 아니요. 2차 대전 후에 독일도 동서독으로 분단되고 코리아도 남북으로 분단됐으니까 같은 입장 아니요. 그러니까 설왕설래 하다가 경제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가 나라 실업자가 많지?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다. 너가 나라 보증 설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호사하고 광부를 보내면 그 사람들 노임을 담보로 돈 빌려줄 수 있겠다. 그 합의된 거예요. 그래서 광부 1,000명, 간호사 3,000명 첫 번째 온 거죠. 그게 1962년에 3년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가씨들이 독일 가가지고 독일 시체 닦았어요. 독일 시체 닦고 또 그러고 남자들은 지하 1000m 광산 밑에 1000m 들어가서 석탄 캐고 그거 담보로 우리가 돈을 2억 7천만 마르크를 빌렸습니다. 근데 그 빌리는 갈 때 이제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갔어요. 독일을 가가지고서는 정부 인사 만나기 전에 간호사, 광부들 먼저 만났어요. 이런 강당에 다 모아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같이 해외에 나와서 돈 벌지 않아도 되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우느라고 애국가를 못 불렀어. 간호사들, 광부들 그렇게 울고 유경수 여사도 울고 대통령도 울고 애국가 부르다가 우느라고 마치지를 못했어요. 흐느껴 우느라고. 그래서 마치고 나서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 치마를 붙들고 어머니 우리 한국으로 내려가 주세요. 그 비행기로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시체 닦고 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대통령도 울고 유경수도 울고 울음바다가 됐어. 그런데 그때 독일 수상이 슈미트요. 슈미트. 가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박정희가 자꾸 우니까 참 짠해서 그래서 프레지던트 박 당신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은 고속도로 독일어로 아우토반이요. 고속도로가
아우토반 이런 걸 닦으세요. 그래서 경제를 일으켰어요. 도로부터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고속도로가 멋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차를 세웠어. 세워가지고 내려가지고 고속도로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랬으니까 하늘이시여 우리 민족도 이런 도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오.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고 눈물 닦고 그러니까 독일 슈미트가 감동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실한 지도자구나. 그래서 박정희가 슈미트한테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거짓말 안 합니다. 돈 좀 빌려주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7천만 마르크 더하기 2억 마르크 그걸 합쳐서 그걸 받아왔어요. 받아오는데 마지막 날 독일을 떠나기 전에 유학생들 다 모았어. 유학생 모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여러분이 독일에 와서 공부하느라고 고생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아이디어나 어드바이스나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독일 유학생 중에 김 박사라고 있어요. 김 박사. 이 사람이 뭘 공부했냐면 제철서를 공부했어. 쇠라는 것은 산업 발전의 쌀이다. 쌀 먹어야 살듯이 산업은 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 공과대학에서 제철소 건설로 박사 받아가지고 제철소에 취직을 했어. 제철소 취직하면서 지하실에 방을 하나 내가지고 우리 조국의 제철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밤늦게까지 연구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제철소 설립 계획서. 그걸 가지고서는 때가 오도록 기다렸는데 마침 본국에서 박 대통령이 왔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내라 하니까 그때 이 김 박사가 그 책을 갖고 나가가지고 각하 나는 독일에 와서 제철소 연구했습니다. 앞으로 산업 개발하려면은 쇠가 있어야 됩니다. 쇠는 산업의 쌀입니다. 네, 이 계획서입니다. 그러고 자기가 만드는 계획서를 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탁 필이 온 거예요. 맞다. 당신 내가 귀국하자마자 과학기술연구소 만들어가지고 해외 인재 초청 제1호로 당신을 초청하겠다. 그래서 기후해가지고 키스트 요즘은 카이스트 그래요. 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제일 첫 번째 초청했는 해외 영입 인재가 그 김 박사예요. 김 박사. 그러고는 이제 자기 부하 중에 박태준이라고 별 2개짜리 있었어요. 아주 정직하고 부지런한 전형적인 군인인데 박태준 장군을 불렀어. 사단장 하던 때인데 불러가 어이 박 장군 빨리 제대해가지고 제철소 만들소. 독일에서 온 김 박사가 기술은 다 아니까 자네가 지휘하소. 그래가지고 박정희 지시를 듣고 박태준이 제철소 만드는데 그때 이제 독일 슈미트가 헤어질 때 뭐라 그랬냐면은 박 대통령 일본하고 손잡으세요. 이랬다. 일본하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일본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40년이나 통치했는데 그런 일본하고 손잡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슈미트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37번 했수다. 37번 전쟁해도 지금은 서로 친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
옛날 생각하면 당신 나라 희망 없어.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말고 일본하고 손잡으세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부하 김종필을 일본에 보냈어. 일본에 보내가지고 청구권 자금 뭐 5억 달러, 2억 달러, 7억 달러 일제 통치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철소 짓고 고속도로 닦는데, 고속도로 닦으려니까 야당 지도자들이 그렇게 반대했어요. 김대중 선생, 김영삼, 다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박정희는 어느 정도, 김대중은 어느 정도 반대했냐면은 고속도로 그 포크레인, 부르도자죠, 부르도자. 부르도자가 밀고 나가는데 김대중 선생이 차가 만 대도 안 된 나라에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고속도로 닦는다. 그래가 부르도자 앞에 들어누웠어요. 나도 그때 운동권 있기 때문에 뭐 김영삼, 김대중이 왕초격이지. 김대중 선생이 누우니까 나도 그 옆에 누웠어. 우리 누워가지고 고속도로 중단하라, 응?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참 역사요, 역사. 그렇지요? 그때 고속도로 안 닦았으면 지금 우리 경제 10배국에 올라갔겠습니까? 우리 참 지나간 역사 돌아보면요, 오래 살아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내가 가서 사과할 낀데, 그지요? 그때는 모르고 옆에 들누워서 죄송합니다. 박 대통령 생각이 옳았습니다. 얘기할 텐데 뭐 죽어버리니까 사과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박정희 죽은 뒤에 포항제철을 완성했어요. 완성한 뒤에 박정희의 묘지를 찾아가 가지고 그 박태준 포철 사장이 다 묘지 앞에서 경에 붙이고 각하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에 소주 한 잔 붓고 대성통곡을 했어. 자기한테 포철 지으라 했던 사람은 부하총에 죽고, 자기는 그 명령 받아서 포철을 완성했으니까 경례 붙이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경제개발 역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등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체제가 지금 남북 독립 해방된 지 지금이 80년입니다. 80년. 80년 역사에 우리가 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거이지요. 지금은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70배입니다. 70배. 근데 1961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70배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선배들의 그런 참 공로를 생각하고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게 참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김대중 선생이나 전 대통령이나 그 노무현 대통령 때나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게 아니고 그 정권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숙주랄까, 숙주, 그 그늘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의 운동권은 두 팀이 있습니다. 좌익 운동권. 우리는 이제 70년대 운동권인데, 나는 이제 70년대 한일회담 때, 한일회담 반대 우리 대목군인데, 나는 대구 지방에서 데모 주동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려대학 학생회장으로 한일 반대 데모하고, 김덕룡 의원이라고
YS 비서실장 하던 김동영은 서울 물리대 학생회장 하면서 반대하고, 또 김지하라고 있어요. 김지하. 작년에 죽었습니다마는 물리대 이제 미학과 학생으로서 반대하고 했는데 다 같은 41년생이요. 김진웅, 이명박, 김동영, 김지하 다 41년 동갑내기요. 내가 지금 만 84살입니다. 이 70년대 운동권이요. 그 우리 운동권은 민주주의 하자고 반대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도 열심히 하시고 경제도 하는 게 좋은데 건국의 기초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놔두고 유신헌법회가 되어서 그 유신헌법 철폐하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70년대 우리 운동권이요. 그런데 이게 왜 좌익 운동권이 왜 북한 쪽에 쏠리게 됐느냐? 1980년에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났어요. 광주 민중항쟁, 줄여서 광주 사태라 그래. 그때 김대중 후보가 사형 선고받고 막 신군부가 막 억압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큰 사건이 터졌지요. 그 금남로에 막 데모를 막는 군인하고 광주 시민 청년들하고 금남로에 막 피를 흘렸지요. 참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북한군이 내려와서 지도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 시작은 민주주의 하자고 시작됐는데 중간에 북한에서 난파한 사람들이 끼어들 수는 있었겠지요. 왜 그러냐면은 금남로에 데모대들이 서붙였어요. 북괴는 오판 말아라. 우리가 데모하는 건 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거이지 북한 위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에서 북괴는 오판 말라. 그것다가 서붙여 놨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신군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막 진압을 하고 하니까 이 운동권이 지하로 내려갔어. 지하로 숨어들면서 그 지하로 내려가는 그걸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걸 주사파라 그래요. 주사파들이 그 난파돼 가지고 접선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 운동권은 두 팀이 있습니다. NL그룹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그래요. 이 주사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PD 그래요.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래 우리 조국이라는 사람 이름 들었습니까? 지금 감옥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하던 조희연이라고 있어요. 또 이석기 이런 사람 들었지요? 조국 조희연은 PD 계통이야. 순수하게 막스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라 만들자, 이 PD 그룹이요. 그런데 NL 그룹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우리가 통일하자. 이게 이제 NL 그룹인데 임종석이라고 문재인 때 비서실장 하던, 그러고 또 이인영이라고 통일부 장관 하던, 또 이석기라고 들으셨어요? 외국어 대학 출신인데 아주 이런 인사들은 NL 그룹이요. 그런데 PD 그룹, NL 그룹에서 NL 그룹이 90%를 장악했어. 그리고 지금 우리 좌익 운동권의 중심은 NL 그룹, 민족 해방 정선, National Liberation, NL 그룹인데 그건 주사파라 그래요. 그런데 주사파가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감옥 살고 라면 먹고 숨어 다니면서 청년들을 길렀어요. 청년들을. 자기 하부 조직을 길렀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보수 애국 세력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은요, 지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금도 잘 안 내고 안보는 한미 동맹이 해주고 경제는 재벌이 하고 보수 인사들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맨날 세상이 그렇게 잘 나갈 줄 알고 보수 세력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안 키우고 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했으니까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익 세력은 북한에서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대학생들 중에 북한 밀항해가지고 김일성 만나가지고 노동당 입당하고 훈장도 받고 그게 이제 그걸 김일성 장학금 그래요. 근데 김영한이라고 있습니다. 김영한 서울대학 학생인데 아주 그 PD 그룹, NL 그룹의 지도자랬어요. 그 이제 글을 써가지고 쪽지 돌리고 그런데 북한을 2번 잠수함 타고 북한 갔어요. 가서 김일성 만나가지고 격려 듣고 영칭호도 받고 했는데 가본이 아니거든. 국민들이 굶는 거예요. 응? 그러고 국민들이 얼굴에 생기가 없어. 다 국민들이 활력이 없어. 그러니까 김영란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신나게 나라를 일으켜야 이거는 되지. 이렇게 굶어 죽고 이래가 되겠냐.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전향을 했어. 전향을 컨버트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주사파과는 안 되겠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조직했던 민주 해방 전선 이걸 다 해산시켰어. 해산시키고 정보부에다가 연락해서 내가 이런 경력이니까 데려다가 조사해가지고 벌을 내려면 벌을 내리고 하시오. 자기 조직을 다 해산하고 전향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 전향 안 한 사람들이 있지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남조선의 지하 조직을 만든 거지요. 전국에 우리 중앙정보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그런 조직이 크게 4조직이 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그 성남, 충청도, 경기도 중심이요. 그리고 인천연합, 호남연합, 경상연합, 전국에 4조직이 있는데 정보는 있지만은 그걸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 경기 동부연합의 책임자가 이석기요. 이석기. 근데 이 사람이 외국어 대학 학생이랬는데 아주 나중에는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진당이라고 통일진보당 통진당의 대표가 됐어. 그래가지고 국회에 13명이 들어갔어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정당이 되니까 정부에서 매년 지원금을 100억을 주는 거야, 매년. 그러고 국회의원 세비가 나오지요. 정부 예산으로 비서 5명 월급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할 때 거기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 황교안.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상하거든. 이석기란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요. 전부 군사 1급 비밀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이상하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왜 군사 1급 비밀만 요청을 할까? 이제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주도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하는데 마침 너무 잘 떼니까 이석기가 경기 동부연합의 책임자인 이석기가 국회의원 하면서 방심한 거예요. 서울에 가톨릭 수양관이 있습니다. 가톨릭 수양관. 거기다가 자기 통진당 핵심 간부 130명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뭐라 했냐면 이제 혁명이 그날이 다가왔다.
때가 되면 A조는 KT 그 전산 하는 KT 점령하고 B조는 KTX 고속철도 점령하고 C조는 석유 단지가 어디에 있다 그 폭파하고 그래가지고 압력밥솥 있지요. 압력밥솥을 가지고 사제 폭탄 만들고 싶습니다. 압력밥솥을 몇백 개 모아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 이러니까 그 보통 한 명, 두 명 모아한테 그렇게 지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방심한 거예요. 130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기독교 신자가 있었어요.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신앙했으니까 그것들이 이상하거든. 내가 통진당에 들어온 거는 평등 세상 만들자고 들어왔지 뭐 KT 폭파하고 석유기지 폭파하고 이건 아니지. 이건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자는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요즘 그 핸드폰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만진단 말이에요. 핸드폰 그걸 손으로 만져가지고 녹음을 했어. 손으로 만지작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집에 가서 들어보고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 삼촌이 중앙정보부 요원이랬어. 전화해가지고 삼촌 잠시 만납시다. 그래 만나가지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체제 전복하자는 계획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큰 자료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그 청년한테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보상을 할 테니까 지원금을 얼마를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끝까지 좀 해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내가 나라 위해서 한 거이지 보상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삼촌 나는 끝까지 나는 자발적으로 애국심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보상 안 받고 그걸 계속 녹음했어요. 모일 때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상하거든요. 정보가 세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자치에서 통진당에서 조사하는 게 임세가 있으니까 정보부에서 이제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황교안 장관 때에 이석기를 그 녹음기 가지고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통진당 해산을 하고. 그런 게 우리 좌익이 소리 없이 뿌리 내려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김정일하고 김대중이 6월 15일에 북한 가가지고 회담을 하고서는 그걸 6.15 선언 그래. 6.15 선언. 6.15 선언을 뭘 했냐면은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연방제를 실시한다. 이게 6.15 선언이요. 2000년에 했어요. 2000년 6월 15일에 그걸 이제 6.15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 해 2001년에 충청도의 충청도 군자산에 그 남한에 있는 세포 조직의 팀장들,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을 한 40-50명 거느린 좌익 조직의 팀장들 700명이 모였어요. 2001년 9월 달에 모였기 때문에 그걸 군자산의 약속 그래요. 군자산의 약속. 그 다른 말은 9월 태제 그래요. 9월 달에 선언했다고. 9월 태제. 700명이 모였어요. 700명이 모이면은 각 사람이 밑에 40-50명 거느린 하부 조직이 있는 중간 지도자들이요. 700명이면 그게 50명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숫자가 얼마입니까? 군자산의 약속이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NL그룹이 정권을 인수한다. 그게 군자산의 약속이요. 그러면 2011년에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는 안 되고 2023년, 24년 들어와서 이제 우리 좌익이 여러 부서에 조직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무슨 위원회,
군대 고루고루 차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새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간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온 조직이라 모르고 있다가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은 다 잘 되는 줄 알고, 응? 세계 경제 10대국이고 또 뭐 방위 산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이 참 고비입니다. 고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을 내렸지요. 계엄령을, 그게 말이 많습니다. 계엄령이 잘 내렸다, 못 내렸다, 타이밍이 맞다, 안 맞다, 말이 많은데, 나도 처음에는 계엄령을 반대했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계엄령을 내리나, 이 평화시대에 무슨 계엄령이냐 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정보가 많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이거는 잘못된다. 그래서 계엄령을 내렸는데 그 계엄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그 결과가 좋아요. 결과. 왜냐? 계엄령 내렸는데 우리 야당에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장관, 대통령 탄핵을 29명 했어. 29명. 그러니까 우리 국무총리 있지요. 한덕수. 그 사람도 이제 탄핵을 하고 장관들 탄핵하고 그걸 국회에서 조사하는 조사위원장도 탄핵을 하고 검찰에 조사하는 사람도 탄핵을 하고 29명을 탄핵을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둑 잡으러 온 사람을 탄핵하는 거 아니야? 응? 이게 무슨 정권이 저거 거냐? 왜 29명이나 탄핵을 하냐?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청년들이 예상외로 2030 세대 그래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이거는 대통령을 탄핵을 중단하라 하고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했지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대통령 관저나 이 광화문에서 밤늦게까지 막 추위에 떨면서 시위하고 하니까 내가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밤 10시에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가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막 밤 추운데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윤 대통령 우리가 보호하자 이러는데 내가 이상해서 가서 대학생 붙들고 얘기를 했지요. 자네는 20대 대학생인데 어떻게 추운데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냐 그랬더니 그 대학생이 그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왜 나왔는데?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걸 하는 말이 어르신네.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북한식 공산주의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해야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참 기특해서 자네들 그 참 생각이 좋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잘 못 가르쳤는데도 자네들의 생각이 분명하네. 기특하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든 사람이 자네들이 고마워서 뭐 좀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어르신네 하도 추워서 따끈한 오뎅 국물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밤중에 수배해가지고 오뎅 국물 2,000명분 모아가 2번씩 보냈어. 근데 나왔는 학생은 청년들 한 10,000명 되는데 오뎅은 2,000명분밖에 없으니까 줄 서가지고 오뎅 받다가 끊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아쉽다는 걸 느꼈지요. 그런데 나라가 어렵지만은 나는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두는 거예요. 청년들이. 20대, 30대가, 지금은 10대, 고등학생들까지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중국 사회주의로 나갈 수 없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때가 1921년입니다.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11명이 모여가지고 공산당 창당을 했는데 그때 제일 나이가 어렸던 당원이 모택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2021년에 100주년이 된 거예요.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대회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공산당이 꽃을 보내고 깃발을 쭉 걸었어요. 그 단상에 깃발이 쫙 꽂혔는데 전 세계 공산당 깃발 중에 우리 야당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거 있네. 그래서 참 그게 사진에 찍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이냐? 더불어 공산당이냐? 왜 공산당 중국 100주년 기념대회에 왜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왜 있냐?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새 나라가 아주 소용돌이를 하지요. 나는 상당히 현 정세로서는 불리하게 돌아가 보이지만은 왜냐?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당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6월 3일 날 선거하는 거지요. 선거해서 이제 여당, 야당 대표들 나와서 이제 선거해가지고 뽑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뭐 선거에는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데 나는 길게 보는 것이요. 길게. 우리나라는 2, 3년 동안의 과도기를 지나서 이런 고비를 넘기면은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이번 계엄 사태, 탄핵 사태를 통해서 세 가지가 드러났어요. 청년들이 깨어난 거예요. 20대, 30대 청년들이. 그리고 교회가 깨어난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요, 전국 32개 도시에서 토요일마다 교인들이 기도회 열립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회. 32개 도시에서 토요일마다 내가 여기 나오기 전 지난주에는 세종시에 기도회 가서 내가 설교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깨어난 거예요. 청년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게 자료가 나온 거예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를 없애야 되는데 부정선거 때 부정선거 하는 자료가 내가 이제 동두천에 사는데요. 옆에 시가 파주시요. 파주시에 이제 뭐 진동면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세 이상 투표권 가진 사람이 44명이에요. 진동 한변 선거구에. 근데 표는 140표가 나왔어. 투표권 있는 사람은 44명인데 표는 140표 나왔는데 그 중에는 150세 된 노인도 찍은 걸 나와. 그리고 197세 노인이 찍었어. 197세면 벌써 뭐 옛날 사람이 그 찍은 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알고 이거 뭐 도깨비가 찍었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응? 조선 말기에 귀신이 와서 찍었냐. 부정선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은 이재명 쪽에서 입을 다물지. 이건 아무 소리나. 이번에 내가 미국 나와서 보니까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상당히 뭐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런데 부정선거 배후를 잘 조사하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이걸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걸 파헤쳐가지고 바로 잡는 데에 이건 국제적으로 왜냐? 중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 카르텔이 있어요. 카르텔이.
몇 나라에서 터졌어요. 중앙아시아에 뭐 키르기스탄인가 또 뭐 아프리카에 어딘가. 이 부정선거하는 그 선거 연대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냐, 이 세계적인 문제가 된 거지요. 근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는 겁니다. 한국이.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은 세계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나라로 갈 거이다. 2, 3년이 고비죠. 2, 3년이. 2, 3년 고비를 잘 넘겨서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그러고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친 걸 지정학자라 그러는데, 조지 프리드만 교수는 학문적으로 예측했는 게 90% 이상이 맞아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10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 years after. 그 책 제목이요. 거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 코리아가 통일될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된 후에 10년 동안 과도기를 거쳐서 24년경에는 미국과 한국이 손잡고 아주 강력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라이사워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주일 대사로 왔었습니다. 주일 대사가 자기 주일 대사직을 마치고 가면서 뭐라 했냐면은, 내가 주일 대사를 지내보니까 일본은 진정한 민주주의 되기 어렵다. 과거의 봉건 시대에 그 질서가 그대로 이어져 온다. 일본은 민주주의 하기 어렵다. 아시아에서 진짜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다. 라이샤워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어렵고 하지만은 이런 고비를 잘 넘겨서 교회가 깨어나서 앞장서고, 나는 그래서 이사야에서 60장 1절을 좋아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로 rise up, be shine.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그건 참 그 말씀 붙들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교회가 깨어나 가지고 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32개 도시에서 토요일마다 기도해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계속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앞으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그래서 북한에 여러 번 내가 참 갔었는데요. 북한 저는 어떻게 사는가 해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북한 가기 시작한 이유가 80년 후반부터 북한이 굶어 죽는다는 말 듣고 어떻게 좀 북한을 도울 길이 없나. 나는 뭐 빈민선교를 계속 했으니까 북한 이 시대에 굶어 죽는 게 뭐냐. 북한을 좀 도울 길이 없냐 하고 내가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중국 쪽 두만강 강둑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만강 저쪽에 우리 북한 동포들 좀 도울 길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중국 쪽 두만강 뚝을 걸었지요. 그런데 옆에 중국 마을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웬 교회가 있나 하고 갔더니 중국인 목사가 세운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만나서 나는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데 북한을 도울 길이 없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다닌다 그랬더니 중국 목사님이 그래요. 마침 새벽에 북조선에서 넘어온 아가씨가 있는데
양식 구하러 온 아가씨가 있습니다. 좀 만나보실래요? 그래서 내가 만나게 해달라 그랬지요. 만났더니 19살 먹은 아가씨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자네는 어떻게 새벽에 두만강 건너왔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먼저 굶어 죽었대. 왜 꼭 어머니가 먼저 굶어 죽는데요? 어머니들은 뭐 먹을 게 생기면은 나는 먹었다 하고 애들 먹이는 거예요. 애들 먹이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은 거지요. 엄마 먼저 굶어 죽고 아버지 굶어 죽고 동생들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 죽을 때 유언이 동생들 살려라. 이게 유언이래. 그래서 동생들이 굶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에 두만강 건너서 뭘 양식 구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짠한지 주머니에 있는 달러를 전부 끄집어내서 줬어요. 한 2,000불 되더라고요. 아가씨, 이거 동생들하고 굶어 죽지 말고 꼭 살아남아서 통일 뒤에 만납시다. 그러고 내가 달러를 줬더니 두 손바닥으로 달러를 받으면서 고맙시오, 고맙시오. 이 돈이면 내 동생들 안 줄 것이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 달러의 얼굴을 먹고 항정없이 우는 거예요.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그 19살 아가씨가 그 달러 손바닥에 들고 얼굴을 묶고 그렇게 우는 게는 저 영혼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뭐 체제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그 2,000불 돈 놓고 그렇게 우는가. 나는요 그 북한 아가씨의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남쪽에서 병이 들었네. 남쪽에 병이 들어가지고 무슨 주사파가 민족의 희망이다 이렇게 사니까 이게 또 사이비 교리에 빠진 것 같아. 사이비 종교 같아. 이걸 고쳐야 되죠. 고치는데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몇십 년 동안 꽈리를 튼 거예요. 응? 이거 이제 고치는데 이제 교회도 정신 차리고 청년들이 깨어나고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하지요. 아무래도 뭐 자기들 대로 해보겠지만은 2001년에 군자산의 약속 내 말씀드렸지요. 그걸 9월 태제라 그래. 2001년에 9월 태제. 주사파 그세가 대한민국을 접수한다. 안 되지요.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잘 좋은 길로 가서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뭐 이야기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 나만의 그런 대충 얘기하고 내일은 또 내일 몇 시지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